자, 이번 주 내내 우리 K증시는 FOMC라는 태풍 영향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FOMC 결과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환율. 여기 반영되는 달러 가치가 바로 향후 연준 통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의 그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특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행인 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K증시 ATM에서 돈을 빼려고 슬슬 이제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그럴 때마다 중국 인민은행이 나서가지고 재빨리 환율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는 외국인들이 부르기를 일명 프록시 통화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물론 아예 그냥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 그 금과 은처럼 어떤 외부 요인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거의 일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붕 뜬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세를 퍼부으려고 폼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러를 갖다 팍 쏟아 부어가지고 위안 달러 환율을 잡아뜨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다시 고개를 팍 수그리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은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돈 풀다가 잘못하면 위안화 같이 똥휴지 될까봐 노심초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바로미터로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을 지금 열심히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역할까지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금은빵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금은빵이니까 금도 은도 둘 다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부지리의 차원에서 좋다. 만약에 연말까지 이대로 계속 환율이 1,300원 초반대에서 이변 없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증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다행히 없을 것으로 본다.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K증시는 벌써 월, 화, 수 3거래일 내리 약세장을 보였고, 이 와중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모처럼 코스피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UAW 파업 영향인데요. 이거 제가 벌써 8월 말부터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파업에 곧 돌입할 것 같다고. 이거 못 피한다고. 이유는 전기차 전환 때문이라고. 그러면 테슬라보다는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대한민국 뉴스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기아는 이름과 달리 전혀 배고프지가 않다고, 배고픈 척하는 초저평가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연준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K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시장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제 증시 격언에 Don't fight the Fed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은 연준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만 실제 의미는 연준에 감히 개기지 마라. 싸움은 무슨 이 급이 비슷해야 싸움도 되는 거지. 연준에 저항하지 마라. Don't fight the Fed가 그냥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정도 이제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뭐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막 금리 급등시킬 때, 긴축 사이클 막 잡아 돌릴 때 뭐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나 공매도로 잠깐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는 거는 반드시 뭐 주가나 지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자산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그 의도를 담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 거래 자체를 절벽으로 밀어넣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때는 아무리 뭐 하방으로 몇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산 가치 다 떨어져 가지고 손실을 보고 맙니다. 지난 닷컴 버블 때처럼요.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5천에서 1,000까지 한 방에 그냥 나락을 간 게 아니었고, 한 10% 쭉 흘러내린 다음에 며칠 있다가 3% 다시 반등 주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반등폭의 2배로 한 20% 넘게 툭 떨군 다음에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 또 며칠 있다가 다시 그거에 한 절반 정도 반등 줘가지고 지난 급락분을 만회시켜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조정 끝난다 보다 하고 올라타면 또 다시 그 다음에 3배로 패고, 이렇게 희망고문하면서 한 2년을 계단식으로 흘러내렸고요. 거의 물귀신 작전으로다가 그때 다 끌고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전부 익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이번 FOMC는 난이도 1짜리,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동결 가능성 99%였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그럼 반대로 1%짜리냐라고 하긴 힘든 게, 연준은 지금 솔직히 증시가 긴축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를 보면 아직 정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금리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긴축 사이클이 아직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주가가 버티는 게 솔직히 연준은 무척 마음에 지금 안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올해 3번 남은 FOMC 중에 하나를 그렇게 뻔하게 누구나 예상
가능한 금리 동결로 싱겁게 끝내준다고요? 전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FOMC 앞두고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이제 다음 FOMC 11월인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시 V자로 튀어오른다? 이거는 좀 과도하게라도 미리 차단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이번 FOMC에서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뭔가 구두 개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를 돌아보면은 증시 테마는 한마디로 아전 인수 장세 그 자체였는데요. 사실 연초에는 미국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럼 연준이 연말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다시 유동성 완화가 찾아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빌미로 올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4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중소형 은행들 채권발 위기 찾아오니까 그때 잠시 주춤했다가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연준의 긴축 포기 내지 금리 인하는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5월부터 썸머랠리가 조기 시동 걸렸죠. 그러다 이제 여름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는 뭐 연말은 무리고 내년 초에 시작된다고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 썸머랠리가 이제 내리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버렸죠. 근데 저는 우리 K증시에서 썸머랠리라는 말이 알려진 지도 참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정말 3개월이 넘는 썸머랠리는 또 처음 봤어요. 왜냐면 원래 썸머랠리라는 게 월가 메이저 기관 트레이더들이 보통 휴가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길게 떠나는데 그게 이제 7월 초부터 중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제 보통 미국에서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든 뭐 그냥 매도든 하여간 하방 포지션을 주로 기관들이 많이 구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재한 틈을 타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걸 이제 썸머랠리로 규정을 했던 건데 올해는 진짜 아예 그냥 한 분기를 3개월을 그냥 썸머랠리로 도배를 해버렸죠. 근데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다. 혹은 이제 2번 남은 11월, 12월 FOMC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썸머랠리 상승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아전 인수는 그렇게 쉽게 끝날 테마냐 그럼.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분명히 그러면 내년 금리 인하를 또 선반영해가지고 지금 사자. 그러다 내년 되면은 또 내후년 2025년 금리 인하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주식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은근히 묵과하는 게 바이든이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워싱턴 상황으로 봐서도 내년 11월 4일이 미국 대선인데 이때까지 이제 바이든은 어떻게든지 본인 지지율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증시 부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그때는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바이든이 패배하고 감옥에 간다? 그럼 이제 더더욱 증시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트럼프발 유동성 패키지 선물이 또 그땐 대기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는 뭐 일각에서는 뭐 부동산 사업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건 정말 그거야말로 과대평가고 그냥 분양업자야, 분양업자. 특히 이제 오래된 건물 싸게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금칠 좀 하고 자기 트럼프 이름 달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분양업자. 그 정도인데 사실 이제 직접 트럼프 회사가 뭐 시행부터 설계, 건축 이런 것까지 할 능력이 안 돼요. 하여간 근데 이제 건설업종 자체도 당연히 금리에 민감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는 분양업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더 금리랑 이자 이율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다가 저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린 제닛 옐런도 사실 연준 내에서는 나름 비둘기파 중에 대목격으로 통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도 만족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돼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마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뭐 트럼프 노믹스의 유동성 사탕은 하여간 무조건 이제 보장이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 와중에 이제 운용자산 기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연준이 내년 2024년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지금 5% 중반대 금리를 유지하면서 끈질긴 인플레이션에 똑같이 끈질기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채권운용 헤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원래 목표치인 2%가 아닌 3%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유가가 지금 겨울 되기 전에 정말 배럴당 $100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2%대까지 못 내려갑니다, 이제. 다시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점점 소비자들은 지쳐가고 기업들은 실적 감소하고 또 자금 조달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내년에 무조건 선거 지고 감옥 갑니다. 왜? 이제 공화당 경선 일정도 쭉 잡혀 있는데
여기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가지고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다 한 목소리로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 그야말로 이제 스티키하다고, 끈끈하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바로 바이든의 정책 실패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본인의 주요 지지층인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사람들한테 보조금 막 퍼준 거, 그리고 일명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너무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단가가 올라가 버린 그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집중포화 대상이 될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작년에 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막 9% 넘어갈 때 그 중심에 있던 중고차 가격, 요것도 오늘 나온 9월 상순,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까지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진짜 V자 반등과 함께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이제 휴가철인 보통 7월, 8월에 강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번엔 휴가철 다 끝나고 이렇게 9월 초에 중고차 값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물론 작년 9월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3.5%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 9월에는 미국 CPI가 8.2%였는데 지금은 3%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거는 전혀 호재로 볼 수 없고요. 그럼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전달 대비 1.5% 상승이 나왔다는 걸 주목해야죠. 이게 이제 CPI, PC 물가, 인플레이션 끌어올리면 연준이 다시 긴축의 채찍을 집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다음 이제 연준하고 가장 교감이 깊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이번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라는 표현보다 금리 인상 연기 내지는 관망 후 금리 인상 채비 혹은 매파적 인내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at least, 즉 최소한 연말 전에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다음 도전은 바로 국제유가 1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우디 감산발 국제유가 100달러 가능성을 지금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압둘라지즈 빈살만, 당연히 여기도 이제 빈살만의 친척인데, 이 사람이 최근 유럽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원유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가를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추가 감산도 아직 열려있다고, 이렇게 정말 바이든의 면상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94달러인데 이게 90달러 뚫고 94달러까지 오는데 딱 일주일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라도 빨리 서둘러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자,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이런 게 어떤 대안격으로 막 올라갈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 유가 올라가지고 기업들 생산비 부담 증가하고 그러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줄고요. 친환경이든 뭐 반환경이든 그냥 에너지 쪽은 다 같이 죽쓰게 됩니다. 하여튼 그나마 이제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과 사우디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강력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이런 이제 외신 때문이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봤자 요걸로 바이든하고 빈살만이 다시 형님 동생하게 될 거라고 절대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견제하려고 사우디랑 이제 군사협정 틀려는 이런 얕은 수가 뽀록이 날 경우에 사우디가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갈등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빌미로 미국에다 역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욕설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배터리 아저씨는 애국투사고 2차전지 공격하는 사람은 친중 매국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그쪽 사람 같은데, 제가 정말 참다 너무 이 양반이 계속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막 새벽 3시에도 댓글 달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길래,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내가 먼저 해방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 분야 잘 아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 신도들 쪽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 단톡방, 그리고 토스 종토방, 그리고 이제 그 앉은 소인의 반대말, 그 양반이 하는 유료 회원 단톡방 이런 데 이제 잠입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 이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 와중에 이 양반이 어떤 게시판에 쓴 글을 봤는데, 참 이거 보고 그냥 저도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대화를 섞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왜 그랬냐 대거리를 하고 법적으로 뭐 참교육을 하고 그럴 인격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피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니 근데 참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 친중 카르텔 뭐 여의도 공매도 카르텔 어쩌고 하는데 아니 지금 카르텔이 뭔지나 제대로 알고 좀 떠드는 겁니까? 정말 오리지널 멕시코 카르텔에 한번 끌려가 봐. 감히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나. 그냥 똥오줌 막 다 싸고 목숨보다 멘탈이 먼저 다 탈출할걸? 걔네들이 평균 학력은 유치원도 안 나온 애들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해부학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박사급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뭐 목숨을 걸었네, 뭐 카르텔을 뭐 박살 내겠네, 어쩌고 뭐 그딴 입방정 좀 떨지 말고 그냥 약 팔러 왔으면 약이나 팔어요. 그럼 책 팔고 유료 강의도 팔고 다 좋아. 그러니까 제발 장사치답게 그냥 팔어. 뭔 자꾸 지네가 애국투사네 뭐 그딴 거 들먹이지 말고. 아니 니네 장사하는 거 방해하면 무조건 카르텔이야? 아 니네가 마피아야? 진짜 카르텔 앞에 가서 한번 그럼 그렇게 씹으려봐. 유튜브에서만 나불대고 맞방만 번쩍거리지 말고. 자, 이 와중에 이마트 부회장님이 또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2년 전에 이제 제주 소주로 말아먹었던 희석식 소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마트 주가 또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로 최근 특허청에 소주 브랜드 상표권 2개를 출원했는데 이름이 부강소주24 그리고 세주24. 참나. 아니 원래 테슬라 일론 머스크 발악인 줄은 알았는데 이번에는 박재범이 또 불어오셨나 봐요. 아 저는 지금 신세계 이마트 여기가 신사업 대신에 꼭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정리하는 거 이거부터가 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마트가 그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G마켓 인수할 때 금액이 3조 4,400억 원. 당시 다른 경쟁자들 뭐 롯데하고 네이버 다 질려가지고 뒤로 낮아빠져 버렸는데 이마트가 결국 용감하게 베팅했네 어쩌네 그랬었죠. 근데 작년 2022년에만 이마트 이자 비용이 3,175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1,357억인데 이자 비용이 2.5배가 나갔어. 그래서 이제 이마트의 경우는 이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소비자들한테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무조건 비싸다는 이런 인식이 너무 이제는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마트가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난리 쳐봤자 가격 경쟁은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이제 다이소를 보세요. 여기는 매년 폭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험 소비다 뭐다 이마트에 오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이런 쪽으로 자꾸 마케팅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뭐 특별할 게 없잖아요. 다 이미 보니까. 그렇다고 뭐 코스트코처럼 여기서 파는 건 무조건 품질만큼은 끝내준다. 믿어도 좋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물건은 사실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주 사업을 다시 진출을 한다. 아니 개인적으로 본인이 술 좋아하는 거하고 사업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마트에 떡하니 구단주 맥주 출시해놓고 자기 인스타에는 아사히 슈퍼드라이 그 거품 자동으로 올라오는 그거 사람들하고 짠 건배하는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 삼아서 올려놓고. 아니 뭐 재벌 3세도 소통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래서 SNS를 만약에 하려면 뭔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아니 그 소주 이름도 그래. 부강소주? 부국강병 뭐 그 얘기 같은데 멸공 느낌 아니에요? 거의 70년대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부강 느낌. 또 하나는 뭐 세주? 이것도 뭐 약간 레트로로 아저씨들이 아이 우리 세주 한잔 해야지 뭐 우리 세주 한잔 빨자 뭐 이런 느낌 주려는 건가? 하여튼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K 증시에서 오너 리스크 여기다가 세부 항목으로 꼭 추가해야 될 게 바로 오너 갱년기 증상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K 유통소비 업종에 대해서 중국에서 드디어 유커들이 속속 예전 전성기 때처럼 지갑을 열고 있는데 나름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은 투자 의견 홀드, 그러니까 중립에다 목표가 50만 원, 아모레퍼시픽은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5만 원, 신세계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3만 원, 호텔신라 목표가는 기존 10만 원을 오늘 12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현대백화점도 역시 목표가를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근데 오늘 마침 UBS도 호텔신라 투자 의견 그 매수에다 목표가 11만 2천 원, 그리고 LG생활건강도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59만 4천 원으로 UBS는 제시했습니다. 이제 다음 HSBC는 또 삼성 SDS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견조한 클라우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마진 확대가 불확실하다면서 투자 의견 역시 홀드, 중립에다가 목표가 13만 5천 원 콜했습니다. 다음이 HSBC가 오늘 많은데 K 보험사들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는데
일단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3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전부 매수. 근거는 원래 계절적으로 7월에서 8월은 손해보험주들에게 고난의 시즌이다. 왜냐면 그 집중호우하고 태풍 때문에 침수 피해를 비롯한 손해율이 올라가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자동차 보험에 특히 손해율 감소를 기대해도 좋다. 다음 UBS는 한화오션에 대해서 대규모 해군 수주 및 일반 조선업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2조 원 규모의 이번에 CB 발행,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그리고 실적 부진, 수주 지연 등이 이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또한 방산업종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수주가 일정치 않고 지연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투자의견 중립, 목표가는 기존에 비해서 36% 상향한 36,000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의 주인공. 원래 이게 또 이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런 차원에서 노무라 증권이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이번에 15만 8천 원으로 올렸고, 삼성전자 목표가는 기존 9만 3천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둘 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이제 중반 지나면서 벌써 목요일인데요. 추석 연휴를 딱 일주일 앞두게 되는 내일 9월 21일 목요일. 일단 내일은 눈 뜨자마자 그냥 핸드폰 딱 키면 바로 그냥 FMC 관련된 뉴스들이 주르륵 도배가 돼 있을 텐데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성명서하고 경제 전망, 점도표 이런 이제 자료들이 쭉 나오고, 곧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하고 기자들하고 Q&A가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이제 내일 우리 개장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증시 일정이 또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뭐 각종 SNS를 통해서 중계가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K증시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다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면 내일 정부가 부산 엑스포 특위를 개최하는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도 유엔 방문해가지고 열심히 2030 엑스포 세일즈하고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내일 이제 목요일에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산업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정부가 개최합니다. 여러모로 내일 인공지능하고 로봇 테마가 증시의 주목을 받겠네요. 다음 내일 산업부가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개최하고, 이제 올해 주제는 교육 혁신을 이끈다 요건데,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스쿨링 내지는 공교육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증시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죠. 이어서 내일 정부가 유럽연합 화학물질 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 요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 증시에서 화이트 바이오라는 테마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가 우주 전파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신 위성 기술 관련해 가지고 증시에 연결되고, 마침 내일 환경부가 환경, 해양, 기상, 정지궤도, 위성 공동 활용의 장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같이 교집합이 있는 테마죠. 그리고 내일 해양수산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대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 떠나서 국민 상생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이 조선해양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K증시에서는 조선해운 관련주들이 좀 약발을 받았는데, 내일은 디스플레이의 날입니다.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뭐 FOMC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하루 이틀 정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와중에 8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그리고 내일 우크라이나 이제 젤린스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